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제5장에서 법률행위 부관이 나오고 있죠. 일단 기초 강의니까 부관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부관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부속, 약관이라는 말을 부자고 관자가 따가지고 부관 이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이나 특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관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부담은 언제 하는 거냐면 부담부 증여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이라는 것을 부속시켰다 이런 말이고요. 요 부담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부관이 되는데 우리 교재는 조건과 기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장래 발생이,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 예를 들어 볼까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어차피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이건 뭐죠? 기한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하면 가슴 아프게도 저는 반드시 뒤지겠죠. 따라서 이것도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뭐 날짜라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해서 기한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기한이지만 내가 죽으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기한이 되겠죠. 감 잡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좀 비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일단 위의 것은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비가 올 테니까요. 밑에 거는 내일 비가 오면은 요거는 뭐예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고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부터 보자 말이죠. 자, 이러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자, 교재 보시면 이제 이 제2절 해설 조건해 가지고 양가리 1번. 조건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과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효과가 뭐예요?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죠? 효과에 관한 문제죠. 양가리 2번. 장래 발생이 뭐예요? 불확실해야 된다. 만약에 확실하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고요. 또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하기 전에 한국이 이기면 10만 원 빵 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장래일이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조건인 거죠. 왜요? 한국이 이길 수도 있고 어떻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한국이 이겼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몰라요, 그 사실을. 그래서 한국이 이겼어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임마. 일본이 한국한테 질 리가 없어라고 막 우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한국이 이겼다면 10만 원 하자. 이렇게 하면 내기하는 것은 가능하죠.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요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장래의 사실, 미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2번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서 1번 정지 조건 나와 있고 우측에 2번 해제 조건 나와 있고요. 3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의미의 구별해서 나와 있는데 좀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정지 조건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다. 요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뭐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우리 저자분들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정지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혹시라도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해제 조건은 반대겠죠.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결국 현재 지금은 효과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말인 거죠.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살고 있는 거죠? 현재에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아직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고요.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해제 조건. 이렇게 따지셔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분도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을 뭐 하고 있냐면 강조하겠습니다. 자,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란 이미 현재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미래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현재로 그 시점을 치환해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뭐하지 않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이런 뜻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니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는 말은 지금은 당장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란 얘기죠? 정지 조건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요. 자동차를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반환해야 돼. 이러면 자동차를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일단은 자동차를 주겠다는 것이니까 뭐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동차를 주는데 불합격하면 증여계약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반환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뭘 가지고요? 현재 시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하단에 사례 가지고 우리 판례들이 들고 있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사례가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일단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니 또는 상속이니 유증이니 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태아에 대해서 뭘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거든요. 요 자체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냐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민법의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이 정지 조건설이 있고요. 해제 조건설이 두 가지가 학설이 나뉩니다. 자, 정지 조건설은 뭐겠습니까? 현재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다만 미래에 혹시라도 출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취득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정지 조건설이 되는 거고요. 해제 조건설은 상속에 대해서는 태아 상태에서도 현재 뭐가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 조건설이 되는 거죠. 감이 잡히시나요? 참고로 이 시험법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상속 1순위는 이렇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고요.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1순위입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손주가 있으면 다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재산이 배우자와 손주한테 다 가게 되고요. 만약에 자식이 죽을 당시에 손주가 없으면 그때는 며느리하고 자신들이 뭐하게요?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1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우자와 자식 또는 배우자와 부모입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갑을 사이에 자식은 없고요. A라는 태아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인데 갑이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갑의 재산은 어떻게 됐느냐? 만약에 정지 조건선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죽을 당시 일단 자식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을과 병이 공동으로 일단 상속받게 됩니다.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었던 거죠? 자식이 있었던 것이니까 을과 A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런 의미의 차이점이 있고요.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죠? 해제 조건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례를 좀 보시면 Q1 해가지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와요.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전축이나 TV처럼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월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월부로 사고 싶으면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카드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월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죠. 지금도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칼라 TV가 처음 나왔는데요. 81년입니다. 80년인가? 80년. 300만 원이었어요. 80년에 300만 원이면 지금 같은 뭐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요. 뭐 제가 환산은 못하겠지만 돈좀 넘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칼라 TV를 현금 주고 사는 분은 없었고요. 또 그때는 또 뭘 안 썼어요?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카드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월부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A라는 전자대리점 가가지고 갑이 칼라 TV를 월부로 구입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월부로 매매 계약했다는 이유로 A가 갑에게 인도를 해주고, 인도해줬다는 이유로 TV의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간다면, 나중에 갑이 월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더라도 A전자는 그 TV를 뭐 할 수는 없죠?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감 잡히시죠? 따라서 이런 매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TV를 인도해 주더라도 요 TV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다라는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갑은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갑이 A에게 월부금을 완납해야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결국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TV 살 때는 현재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지만 미래에 월부금을 완납해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Q2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당하면 수용 주체를 기업자라고 하죠. 기업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면 보상금을 다 줘야 그때 비로소 뭘 갖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수용을 했더라도 현재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수용보상금을 다 줘야지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 약혼 예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예물을 줬어요. 일단 누구 거예요? 신부 거죠. 그죠? 해제 조건이죠. 그죠?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둘이 혼인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받았던 예물을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약혼 예물은 일단 신랑에서 신부에다 현재 넘어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부척관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반사회적 법률 관련해서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예요. 정지 조건임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입증한다는 거는 결국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됐을 때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지 복권이 이란 사실이 입증되면 누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유리한 거죠. 왜요?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왜요? 조건이 성취가 돼야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아들내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때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놈이 아싸 좋아라 그죠? 오늘 하룻밤 자더니 다음날 뭘 잘못 처먹었는지 지금 당장 사달라고 막 찡찡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임마 내가 언제 지금 사준다 그랬어 임마. 네가 나중에 중간고사 때 10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지. 저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주기 싫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자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등 안에 들었다면 저한테 성적표를 제시하겠죠. 아빠 봐. 약속대로 이행해.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받고 싶은 제 아들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니 3 해가지고 가장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1번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조건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2번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우리가 이거는 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건 기억나시죠? 그 얘기예요. 3번 기성조건이라는 말은 이미 성취된 조건입니다. 원래 이 기자가 이미 기자예요. 성자는 뭐겠어요? 이룰 성자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제가 참 자꾸 제가 옛날 얘기가 늙은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양복은 맞춰 입었어요. 사 입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양복점이 있었는데 그때 백화점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처럼 파는 옷들을 뭐라고 했냐면 기성복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미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럼 기성조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기성조건은 그러면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냐면 가장조건을 배우거든요. 가장조건이 뭔가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이 뭐예요? 가장조건이죠. 그 말은 기성조건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아니에요?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예요? 조건인 거죠.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가 된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뭐죠? 확실한 거죠. 따라서 뭐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조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성조건은 가장 조건이 되는 거죠. 우측의 맨 위에 4번 불능조건은 뭐겠습니까? 불가능한 조건이죠. 이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히 않죠.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뭐는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지만 조건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 기성 조건도 불능 조건도 조건이다 그럼 뭐예요? X. 기성 조건도 불능 조건도 결국은 미래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가장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저자분 우측에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도 뭐 좋습니다. 그죠? 다만 가장 쉬운 거는 이쪽에서 단순 무식하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장땡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의를 해봤지만 수험생분들이 안 헷갈려 하는 것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 같아요.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딸 건데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 이렇게 좀 꼭 외우셔야 돼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근데 12글자인데 이거는 지문으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뭔 소리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죠? 기정조예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죠? 기해무예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설명을 잔뜩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그 다음에 불정무, 불해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로 좀 외우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연습은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머리 끝을 떼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 외워져요? 그럼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수십 번 반복할 부분인 거죠. 그 다음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1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단독행위라는 것은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우스운데 거기다가 뭐까지 붙인다면요?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지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허락을 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요? 지금 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고요?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해서 못 붙인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붙여. 그러면 굳이 뭐예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조건.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문으로는 잘 나오죠. 자,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번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돼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겠죠. 넘겨보시면
엄수표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엄수표라는 것은 계속 전전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해. 물론 지급일은 있겠죠.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해가지고 조건부 법률행 이렇게 해가지고 148조와 149조가 나와있는데 149조부터 보면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상속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상속될 수도 있고요. 조건부 권리에다가도 뭘요? 담보를 설정하는 거 가능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조심할 것이 뭐냐면 148조예요. 148조.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공부해라 임마.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요. 별로 이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특히 남자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부한다 그러면 야 자식아 네가 붙을 놈이니?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부한다 그러니까 갑이 엄마 자식아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자식아 임마. 네가 붙으면 자식아 임마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을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뭘 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갑이 가만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 거냐? 요 문제인 거예요. 148조를 볼게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갑이 병한테 요 아파트를 팔아먹는 것을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48조에 말하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고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민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해놨지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효과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으니까 요 매매는 일단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환장할 수 있어요? 병이 환장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병이에요. 그죠? 아파트 뭐 어떻게 기쁘게 사가지고 이사 왔더니 어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뭐 합격했으니 뭐 매매가 무효니까 이건 뭐 내 거다라고 막 방방 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요 병이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은 일단은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사람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을의 권리는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이기 때문에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낸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게 되면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간의 2번 조건 성부 확정 효력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요. 물론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하겠습니까? 침해하지 못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한이 나오죠.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이에요. 자,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소멸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종기가 되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계약했다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1월 1일은 뭐가 돼요? 시기가 되는 거고요.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종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인데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도래할지도 그 시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확정기한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뒤지면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기한이 되지만 다만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한이 되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3번 기한부 법률의 효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번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조건과 똑같아요. 침해할 수 없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자유롭게 양도, 상속, 보존,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소멸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기한 도래 효과를 소급시키지는 못한다는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은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었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했죠. 그렇지만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합니까? 소급시키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나오죠. 실제로 기한의 이익은 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기한의 이익이긴 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갑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요. 을은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채권자에게 좋은 거예요?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거예요? 채권자에게 이익인 거예요? 여기서 또 수험생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12월 30일이 도래하면 채권자가 돈을 받으니까 기한은 채권자에게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그것도 뭐죠? 삼천포인 거예요. 그제 박스 밑에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뭐라고요?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돈 못 받죠. 채무자는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민법이 뭐하고 있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의 포기가 상실인데 일단 1번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는 손해배상을 해야지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5년 상한으로 돈을 빌렸거든요. 그럼 저는 채무자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5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더라도 2년 만에 3년 만에 돈을 갚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문제는 은행에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라고 지랄거리거든요. 왜요? 제가 3년 만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2년치 이자를 못 받죠. 자신에게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 민법에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했다면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손해미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면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가 있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일단 뭐 암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볼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 강의를 마친 거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